네, 한류어 언어 2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5쪽. 네, 예쁜 그림이 있네요. 네, 침팬지와 인간의 골격 구조 차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 인간이 추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두뇌 용량을 갖게 되고 동시에 발음 기관의 진화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언어를 구사하고 또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현재 상태에서 뭐 우리가 200만 년 전인지 50만 년 전인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장류인 침팬지와 인간의 골격 구조의 차이를 확인을 해보면 사실 이제 두뇌 용량은 이제 남아있는 어떤 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들의 어떤 두개골의 이제 형태를 보고 그 두개골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안에 뇌 용량을 이제 미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발음 기관의 진화인데 이제 구강 구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직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만 봐도 우리가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우리는 똑바로 서 있고요. 그다음 침팬지는 이제 네 발로 기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척추가 우리는 지표면을 향해서 수직으로 90도 각도로 일어나 있는 상황인 이걸 이제 직립이라고 하고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라고 말을 하죠. 반면에 침팬지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요.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PPT 5쪽을 보면 인간의 직립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라고 해서 인류가 나무 위에서 땅으로, 나무 위에서 이제 우리가 원숭이들도 나무 위에서 살잖아요. 땅으로 내려오면서 지상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직립보행을 하게 된 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지금 보다시피 우리는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됐죠.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의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 우리 잘 생각해보면 강아지들이든 네발짐승들은 모두 어떻게 되나요? 새끼를 물거나 뭔가 도구를 뭐 움직이게 할 때 자기가 입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손만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입도 자유로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손의 역할을 했던 입도 자유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호모 로쿠엔스라는 말을 했는데 호모 하빌리스라고 해서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네. 그래서 최초로 석기를 사용했다고 알려진 직립 원인으로 약 200만 년 전. 그래서 사실 이제 200만 년 전이다, 50만 년 전이다, 이제 인류학 쪽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어떤 석기냐, 직립의 뭐 정도는 어떠하냐, 그래서 두개골 가지고 이제 논란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존재한 것을 보는 최초 인간 속, 개, 문광, 목과 속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분류하는 분류 시스템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 그래서 손과 입의 자유를 얻게 되어서 도구 사용. 자, 이제 도구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손과 그리고 동시에 직립을 하게 되면서 발음 기관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발음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이 원래의 기능은 호흡 기관이에요. 원래 호흡을 하던 녀석들이 2차적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국문과든 뭐 영문과든 이제 언어학 관련된 과목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구강이니 비강이니 경구개니 치조니 뭐 인두강이니 후두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비인후과에서 생략적 용어이기 때문에 다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호흡기관이 2차적으로 발음기관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개의 침팬지와 인간의 골격 구조 차이를 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척추와 목뼈 부분이 수평이 되죠. 이 목뼈 안에 있는 후두라고 하는 조직, 그러니까 기관이 인간이 말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후두 안에 있는 성대라고 하는 역할이.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죠? 척추를 통해서 목뼈로 수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구강 쪽으로 90도로 꺾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입을 벌려보면 목젖 뒤에 커다란 껌껌한 목젖 뒤에 공간이 보이죠. 거기를 인두강이라고 하는데 거기 인두강이라고 하는 캐비티, 공명강, 울림통이 생겨요.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직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강과 비강 그리고 인두강 여러 가지 공명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대라고 하는 후두기관, 후두 속의 성대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게 돼서 우리가 발음을 내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침팬지는 그렇지가 못해 다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명강의 역할을 할 만한 울림통의 역할을 할 만한 인두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작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겨 먹었죠. 여러분 이 침팬지의 구조를 잘 보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돌전에 기어다녔을 때의 모습과 같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러한 구조를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어서 제대로 된 발음을 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 개체 발생은 종의 발생을 대변한다. 개체 발생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체들이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인류의 진화 과정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세포 분열을 하고 꼬리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태어났을 땐 솜털이 있다가 사라지고 처음엔 자웅동체였다가 성이 분리되고 이런 것들이 또 엄마의 양수 속에 살았다가 태어나면서 폐호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개체들이 종의 발생 단계, 진해 단계를 하나씩 거치면서 보여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뭐 우리가 이런 얘기 더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언어 얘기를 하다 보니 언어가 이러한 이거는 사실 이제 문화인류학 쪽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과 입의 자유, 도구 사용과 발음 기간의 지난, 두뇌 용량의 증가, 추론적 사고의 가능. 자, 그럼 뭘 하게 되죠? 문명과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문명과 문화를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아득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고등학교 때 뭐 세계사라든지 뭐 사회문화 같은 거 배웠을 것 같은데 인류가 드디어 수렵과 사냥을 하다가 정착을 하면서 농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농경을 하게 되면서 정착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수렵과 사냥을 하다 보면 잉여 인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냥을 하다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맨날 떠돌아다니고 또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 영아 사망률도 높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살아남을 사람만 살아남게 되죠. 농경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불을 사용하고 말하자면 이제 문명과 문화를 축적하게 되면 또 여유가 생기니까 뭐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서 잉여 인구가 생기게 됩니다. 잉여 인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존을 위해 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렵과 사냥을 하던 시절에는 반드시 사냥을 해야 되고 반드시 수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낙오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근데 농경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인구가 폭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뭐 사냥과 수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잉여적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죠. 그 잉여 인구가 대표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엔터테인먼트예요. 뭐 예를 들면 샤머니스트, 샤먼들도 나오게 되고요. 악사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잉여 인구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데 이 잉여 인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생존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또 생존을 하는 방법들을 기록하고 축적하면서 문명과 문화가 이제 더 발전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모 뭐 루덴스 그게 이제 유희를 즐기는 인간인가 그렇죠.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뭐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해요. 누리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다. 근데 뭐 동물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화에는 단순히 먹고 즐기고 뭐 이런 잉여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한류라고 하는 것에는 어찌 보면 아주 몇백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인류에게 드디어 문명과 문화를 축적하는 시기에 나오는 잉여적인 문화 활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6쪽에서 보면 석기 문화와 언어 출현의 상관성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와 언어의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문화이면서 또한 언어 자체가 문화이면서 언어의 문화가 반영되고 문화는 언어를 통해 유지되며 또 반대로 언어는 그 자체가 문화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거나 축적하는 도구가 됩니다. 언어는 그 시대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는 도구적 개념이면서 본질적 대상의 개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선생님은 이제 국어학자,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어학자죠. 선생님은 도구로서의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국어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도 많이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학생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도구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울 때도 뭐 중국어를 배울 때도 도구로서의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중국어는 왜 이런 어순을 가지고 있을까? 왜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는데 한국어에는 없을까? 이러한 언어 자체의 본질적인 궁금증이 생길 때는 언어가 연구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언어 자체도 문화이면서 문화를 반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요즘 보면 뭐 아직 최근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2016년, 17년 이제 사실 이제 고무렵이 한류가 약간 침체기가 될 무렵이었어요. 2016년이. 근데 방탄이 2017년에 빌보드에 초청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방탄은 그 전부터 이제 해외에서 반응이 있었지만 빌보드에 초청이 있어서 큰 폭발을 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또 다른 제3한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1한류, 제2한류가 있었는데 제3한류의 시기가 도래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정말 그야말로 한국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이제 한국어를 선생님처럼 외국어지만 예를 들면 우리 학교도 굉장히 많은 외국어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외국 문학이나 외국어를. 즉 이런 분들처럼 한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것을 학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는 BTS의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존경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뭐 아니면 이제 드디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학문 목적으로 그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밑에 재미있는 간단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농경문화니까 농경문화와 관련된 주로 벼농사를 짓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벼도 있고 쌀도 있고 뭐 벽시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별한 용어가 농경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용어들이 발달한 반면에 에스키모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눈과 관련되는 또 그다음 뭐 동남아시아도 굉장히 이제 쌀과 관련되는 그런 용어들이 뭐 사모자까지 가능한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문화를 언어가 반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학습의 일환으로 언어학습도 필요하다. 잠깐만 카메라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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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7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듣다가 보니 내가 뭘 듣고 있나 잠깐 길을 빠져나갔죠? 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한류라는 문화와 한국어라는 언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한류와 관련된 논의는 뭐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됐어요.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홍보의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초창기에 뭐 특히 BTS 얘기 나올 무렵에 K-팝에서 나온 아이돌들, 한국 가요들은 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장용 그런 노래다. 그래서 서구에서 굉장히 인정을 안 해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구 사람들은 이제 예술가로서의 아티스트로서의 스스로 이제 음악도 만들고 프로듀싱을 하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K-팝의 가수들은 예쁘고 잘생긴 애들 뽑아가지고 춤추고 그것도 이제 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자신이 뭐 안무를 한다든가 이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논란이 되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 2000년대 들어서 노무현 정권이 한류를 국가의 일종의 수출 산업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장형이라는 그런 비난이 아예 부정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다양화와 개발을 통한 수출 상품으로서의 측면이다. 네, 분명히 이거는 맞아요. 얼마 전에 선생님이 그 자료를 이제 요새 맨날 까먹게 읽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겠지만 BTS의 매출이 거의 한국의 총 생산의 몇 프로를 차지할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수출 상품이 됐죠.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로 논의가 됐어요. 사실 이걸 잘 보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문화와 언어를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 측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2017년경 이후 한류의 글로벌화의 주력 세력은 사실 국내가 아닌 해외로 어떤 그 헤게모니가 넘어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최초의 한류는 초기 한류, 드라마 한류인데요. 아니에요. 최초의 한류는 드라마 한류는 아니고 이제 이제 사실 좀 복합적인데 드라마와 그다음에 이제 그 드라마의 OST라든지 K-팝 가수들 이렇게 동시에 이제 사실 초기에는 약간 자생적이었다가 중간 부분에는 약간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어서 다소간 정책적인 그런 전략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2017년경 이후 이제 BTS가 이제 그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 화력을 만들어준 건 국내가 아니라 외국이 됐죠. 주로 이제 미국이 됐죠. 사실 세계의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이들에게 한류 콘텐츠, 그 K-팝 산업이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굉장한 힘을 사실 BTS가 얻게 된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없는 나라가 BTS 인기가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끊임없이 새로운 젊고 이런 새로운 아이돌들이 나오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거시적인 문화 담론의 측면이 대두되기는 했어요. 요즘 신문 사설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단순하게 지금 앞서 말한 첫째, 둘째, 셋째의 측면이 아니라 문화와 언어라는 좀 거대 담론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진행형의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대중문화라는 제한된 측면에서 상업적인 가치 창출의 측면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제 거의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이런 K 컨텐츠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한국어라는 국제어가 아닌 민족어, 아직 이제 우리가 다음 요번 주에는 설명을 안 하게 될 텐데 국제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UN 공통어에 해당하는 이제 영국어, 영어나 불어나 프랑스어 이런 언어들인데 우리는 민족어라고 해요.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당 국가의 한 민족 사람들, 이제 혈통적으로 관계된 가장 큰 민족어가 중국어죠. 가장 큰 민족어가 중국어인데 우리는 국제어가 아니죠. 그런데 이 민족어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굉장히 큰 세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도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이건 김경아 선생님 국뽕에 차서 국문과 교수라서 국뽕 차서 얘기하는 국뽕에 차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언어 중심, 즉 영어 중심이죠. 문화 패러다임에 큰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사실 그들로서는 놀라운 거죠. 그냥 왜? 이유가 뭔데? 라고 됐는데 이제 BTS를 젊은 친구들이 먼저 수용을 하고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는 사실 상당히 물론 이제 그 미디어 자체가 젊은이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넷플릭스나 이런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대의 폭이 훨씬 넓죠. 그렇다 보니 이제 좀 말하자면 서구에서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러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제 관심이 갖게 됐고 우리도 일종의 문화 전파자가 된 입장에서 이제 좀 거대 담론인 문화 인류학적인 접근은 조금 필요하게 되지 않았나. 선생님이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대에는 인류학과가 있죠. 거기에서 말 그대로 한류어 언어라고 하는
특강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뭐 제목이야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어라고 하는 민족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우리가 과거에 한 60년대, 70년대에 뭐 빌보드라든지 뭐 영화도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영향을 줬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서양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일본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이제 좀 뭔가 이국적인 근데 그때는 미디어가 지금과 같은 글로벌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지금처럼 큰 파급력을 갖지는 못했죠. 큰 파급력을 물론 그 당시에는 큰 파급력이지만 지금이 훨씬 더 폭발적이기는 해요. 이걸 전달하는 매체의 힘이 굉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류란 무엇일까? 네, 이제 일단은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요게 2016년 3월 달에 BBC 라디오 다큐멘터리에서 전달했던 그 라디오 다큐멘터리예요. 제목은 South Korea The Silent Culture Superpower라는 겁니다. 근데 요 무렵만 해도 아직 한국 컨텐츠 요 무렵이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가 굉장히 큰 파워를 갖는다는 것을 서구가 알기 시작했고 또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마니아층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마니아층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굉장히 키치라고 하나요? 뭐라 하죠? 특이한 걸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문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때만 해도 BBC에서 이거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르거든요. 중국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파워하고 인구수도 그렇고 근데 도대체 얘들은 뭔데 이렇게 문화적인 역량이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여러분들도 한류 얘기는 하지만 도대체 한류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한류의 정의도 사실은 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한류란 말이 원래 여기서 먼저 나왔다 저기서 먼저 나왔다 이게 대중문화다 보니 이렇게 무슨 여기저기 그야말로 자료들이 좀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류의 정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세기 말이죠. 1990년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일 것 같아요. 1996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고 2년 뒤에는 가요 쪽으로 확대되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드라마와 가요가 이때는 K-팝이니 뭐 K-드라마니 이런 말 없어요. 좀 같이 엮여 있다라고 말했어요. 1차 한류예요.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 열풍이 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중국에서 중국에서 일었었던 이런 한국 대중문화 열기를 표현하기 위해 중국 언론이 붙인 용어다. 네. 중국 언론이 붙인 용어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이냐, 잠깐만요. 네, 대만이냐, 아니면 이제 중국 본토냐 이렇게 논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의견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에서 일었던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 열기, 중국에서 붙였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뭐 김치, 고추장, 뭐 식음료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한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두 번째 한류의 정의 2. 네, 10쪽으로 갔습니다. 1997년 무렵부터 문화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을 배경으로 2000년대 전후부터 한국의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가 이제 여러 나라에 이제 방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아리랑 TV도 만들고 뭐 콘텐츠 진흥원도 만들고 하면서 좀 국책 사업처럼 이제 밀고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대만, 타이완에서 한류 열풍이다, 코리안 웨이브 피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후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역수입되었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류라는 말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이 류라고 하는 표현은 또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류라는 말을 먼저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얘네들이 그런다더라. 우리도 신기한 거죠. 웬일이지? 왜 그러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도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배용준의 겨울연가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 아까도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6, 70년대 그래서 최초의 빌보드 핫백에 오른 가수가 일본인 가수가 있다니까요. 딱 한 주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화가 한국 대중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코미디 프로 다 베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베꼈네, 어디서 베꼈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갖다 베끼고, 하다못해 만화도 다 그냥 갖다 베끼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랬는데 겨울연가가 가서 난리도 아니었죠. 거기다 한국 남자를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한류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한류가 확대된 배경에는 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다니던 90년대 전까지, 90년대까지 넘기긴 좀 애매하고 90년대 전반은 약간 홍콩 문화가 좀 기우뚱하는 시기였고요. 특히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문화가 좀 영향을 주다가 그 이후에 할리우드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홍콩 문화가 굉장한 이제 홍류, 네. 이제 홍콩류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구경이라든지 주윤발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중국의 그런 중국이 아니라 홍콩 영화죠. 홍콩 영화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홍콩 노래도 유행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홍콩의 어떤 그런 대중문화가 약간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대체제로 이제 한류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1조 류의 기원은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